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아주 묘한 타이밍에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함으로써 또다시 북풍 논쟁이 불가피할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번지수도 모른 채 우편 배달 나가는 집배원 같은 형국입니다.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내홍을 앓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야권이 좀 더 격렬해 보입니다. 연일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부산하고 나간 사람들끼리도 이리저리 눈치 보며 합종 연횡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여 다야가 확실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 여당의 독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반 정치 환경에 대한 야권의 대응 양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이르긴 합니다만 4.13 총선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소개합니다. 법조계의 돌직구라는 별명으로 요즘 아주 유명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의 정치 전문 아주 유명한 논객이시죠. 김의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두 분은 출마하실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치평론으로도 유명하신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로 출마하실 거죠? 광주 북구 쪽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선거구 획정이 이래가지고 지금은 예비 후보도 아닌가? 등록도 안 받아주고 있죠. 예. 장세환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전주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대 때 전주에서 의원을 하셨고 예. 지금 현재는 특정 이를테면 안신당이라거나 천신당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 예. 야권 단일 신당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어느 정파라고 이렇게 갈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히 화끈하고 뜨거운 토론과 공격, 방어 이런 걸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이에요. 북한이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10시 반 핵실험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위안부 협상 외교 참사 후폭풍이나 4월 총선에 오늘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들 예측하고 계시는지 순서대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권은 이제 북한 핵실험을 총선의 호재로 네. 생각해서 또다시 이렇게 북풍 공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여권이 계속 이렇게 종북 세력을 선거 때 계속 운운했잖아요. 그렇죠. 종북 몰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야당이 종북 세력이라면 선거 때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북한은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북풍의 소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총풍, 안풍 그랬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북몰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아직 좀 선거가 한 90여일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먼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 사실 앞일은 모르는 것이고 김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핵실험이 네 번째인데요. 네. 2006년 첫 실험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 앞에 세 번이 사실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안부 문제 타결과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안부 협상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지어버림으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어떤 정지 작업이 끝났다. 네.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평탄 대로가 열린 셈이고 이제 그건 곧 한일 군사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그런 앞으로 절차가 계속 차곡차곡 밟아 나가질 텐데 네. 한편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데 반해서 거꾸로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이건 그만큼 핵 개발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의미고 그 ICBM에 얹을 수 있는 핵탄두를 그만큼 경량화시킬 수 있었다. 경량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건 곧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가 될 그런 어떤 모멘텀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게 90일 이후에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2017년 대선에 이 동북아시아의 큰 어떤 소용돌이가 예.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일본의 안보법과 관련돼서 새로운 긴장 요인 그리고 변동 요인이 생겼다.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 변호사께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북핵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이제 누구나 공통된 의견일 터인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저렇게 핵에 집착하느냐 이제 이 이유를 가지고 봤을 때 사실은 이 북한 자체가 지금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 독재 정권 자체를 보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수단이 자체 핵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또 미국이 불안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인접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역시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들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격화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북한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해서 압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사실은 북한의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목을 죄므로써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더 힘들어지게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이게 지금 4.13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별 영향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핵개발이 벌써 지금 아까 김우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에 걸친 것이고, 국민들은 이 자체에 대해서 이미 둔감해 있고, 그래서 별 의미 없지 않느냐. 또 선거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마지막 20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생기는 어떤 일,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때 결정되는 민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95일, 90한 7, 8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그렇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다만 현재의 언론 환경이 이제 정부 여당이 워낙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핵 개발을 한 걸 가지고 한 2, 30일간 계속 뻥튀기를 한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정부 여당이나 또 새누리당 쪽에서 이걸 선거의 호재로 쓸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투자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투자 인프라. 네. 자, 장 전 의원께서는 이번에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일단 그 일본 그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런 원자폭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 거요? 네. 오늘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소탄만큼적인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ICBM에 그 탑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 무게는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한국과 미국 아무도 몰랐어요. 중국도 몰랐고. 대단히 지금 불쾌합니다.
그래 막 격앙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정세가 지금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 이 군사적 긴장 관계도 아주 고조되죠. 예. 이제 그런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안부 그 협상 문제 참 굴욕적으로 잘못된 그 협상 문제가 지금 묻히게 생겼습니다. 또 국내 정치 모든 문제들도 당분간은 아마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부 또 새누리당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호재로 활용해보고 싶겠죠. 총선까지 가지고 가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으로도 많이 가야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그러고 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한 게 수소폭탄이냐 어떠냐 어떤 단계냐 뭐 어디서는 뭐 핵 증폭 열 뭐 좀 어려운 말도 나오고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듯 보이긴 한데 오늘 그 자체를 성공으로 봐야 할지 아무튼 무엇을 판단하기에 아직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북한이 오전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핵실험의 기술적 과학적 내용을 분석하자는 건 아니니까 좀 해두고 자, 이 점은 하나 꼭 좀 뭐 정치에 직간접으로 쭉 해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평소에도 좀 저만 궁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뭐 북풍이니 아까도 뭐 총풍 안풍 사례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또는 남북한이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정치적 무엇을 얻어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북측이 얻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이른바 북풍 또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게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지금 이 국방위원장이 들어온 다음에 네. 어쨌든 주요 간부들에 대한 어떤 사형 판결이라든지 뭐 연거푸 있다고 지금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만큼 북한의 집권층, 최상위 집권층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핵개발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특히 미국과 북한 또 일본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그걸 빌미로 내부의 반대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계기가 구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제일 좋은 게 미국 아닌가 싶어요. 어떤 점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미사일 방어 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MD. 체제, 사드 네. 이거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또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구매하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한국의 일부 이 보수 국방 세력으로 하여금 그걸 구매합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요구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김정은 씨한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일부 새누리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일부 종편이라든지 보수 종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 30-40일 정도 뻥튀기 할 수 있는 소재거리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에 간접적인 뭐랄까 좋은 인프라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새누리당 세력에서도 참 고마운 점이다. 아마 피차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태고 싶으신 견해들 저는 조금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면 7, 80년대 냉전 체제에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90년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로는 사실 그런 대칭적인 힘의 관계가 사실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지금 남쪽의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키면서 남쪽에서 속된 말로 안보 장사를 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내부 체제를 결속시킨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7, 80년대 냉전 체제에서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어떤 활로를 찾으려면 결국 미국과 수교하는 길,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길이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활로를 찾으려고 북한은 미국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이 중국 때문에 즉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격화될 거고 가상의 적국으로서 중국을 다뤄야 되는데 중국을 맞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핑계거리로 지금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러브콜이라든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계속 냉담하게 끊어버려 왔던 게 지난 최소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핵실험을 통해서 야 이래도 수교 안 해줄래? 이래도 수교 안 해줄래? 라고 계속 에스컬레이트를 시켰는데 미국은 또 오히려 그걸 또 더 제재 그걸 빌미로 더 제재를 강화하면서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는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북한과 미국의 공생관계. 근데 이제 아니, 저는 저도 그래 상의원 말씀 보이려면 듣고 남북 간 그 적대적 공존관계는 아마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싶습니다. 남측의 보수 세력이 뭔가를 그것을 빌미로 선거나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순간적인 이득은 악용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북측에서 특별히 얻는 것은 적어도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존속이 되려면은 남북 간에 무슨 한 라인이랄지 아니면 또는 뭐 밀사접촉 이런 것이 사실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우리 김의겸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뭐 90년도 그 무렵부터 그런 거 없어져서 남북 간 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원해졌던 그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다시 좋아졌는데 그 다시 좋아졌던 관계가 북중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우호국가인데 그 관계 해치는 것까지 무릅써가면서 이것을 했다. 이것은 왜 했겠는가? 또 왜 이 시점인가? 저는 김의겸 국장 적절히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북한은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공인받고 싶다.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정해진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수순의 일환으로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방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남북한 간에 교감이 있는 상태, 사실은 짜고 총풍을 일으킨다, 짜고 총을 쏜다, 짜고 핵실험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서로 적대적 공생의 환경으로 이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니까 피자.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무기 팔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록히드 마틴에서는. 그러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과 수교 목적이 아니고 적의 독재 정권 아닙니까? 3대에 걸친 가업 정권이고 옛날로 말하면 황제 어떤 집안 정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2015년, 16년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존속이 불가능한 형태의 어떤 국가 체제인데 저걸 저 집안에서는 끝까지 유지하고 천년만년 가고 싶은 게 지금 저 김정일이라든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력은 한계가 있고 경제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군사력도 한계가 있고 이 취약한 체제에서 그러면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면서 국가의 힘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이 바라는 교력도 해가고 나라를 나름대로 번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에 비행기에 또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센 한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북한 실제로 폭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연평도 사태 있을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치려고 비행기 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스톱했는데 북한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폭격기가 들어와서 한순간에 때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센 한방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못 들어오고 중국도 못 들어오고 일본도 못 들어오고 시위 효과?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가장 센 한방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독재 정권 보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걸 안전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내부 단속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번영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 같아요. 자, 북한 핵실험이
세긴 셉니다. 보니까 오늘 원래 총선 얘기하려고 보였는데 20분 동안 총선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우리 동북아 국제질서나 군사 외교 무슨 세미나 한 것 같았어요.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꼭 필요하면 이따 다시 꺼내기로 하죠. 아무튼 자, 이 질문은 김의겸 기자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90일, 석 달하고 며칠이 더 남아서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도 변화의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을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 총선의 메인 이슈, 여당과 야당들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레임,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혹하네요. 이게 집권 4년 차 네. 들어서면서 바로 시작되는 선거인데 96년이죠. YS 정부에서 딱 이때가 96년 총선을 치르고 97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그 시기별로 보면 딱 그때 하고 20년 전이죠. 그렇네요. 네, 네. 딱 맞아 20년 떨어지는데. 주기로 우리가 지금 네, 20년 주기로. 똑같다니까. 네, 가니까요. 이게 중간평가 성격이죠, 보통. 정권 네. 중간평가. 네,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총선인 게 정상적이고 통례적인 선거일 텐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난 한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평가받아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선거가 되는 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히려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그 중간평가라고는 프레임은 어디로 지금 사라지고 네. 쟁점이 지금 누가 제1 야당이 되느냐. 네, 네.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 제일 큰 쟁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현재까지는 좀 현재까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양상이죠. 그리고 지금 양쪽의 진영을 봤을 때 이 프레임이 좀채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고 싶습니다. 물론 두 야당이 격렬하게 싸우면 뭐 불구경, 싸움 구경 좋아하듯이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게 생산적인 쟁투가 아니라 서로 지지층의, 야권 지지층의 그 균열선을 점점 더 버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좋아하는 세력은 또 박수를 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야권 전체로서는 대단히 좀 안 좋은 프레임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변호사께서는 그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진영에서 설정하는 측면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선거 기술이자 테크닉이자 전략적인 게 아주 그렇죠.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자체는 정권 심판론으로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3년이란 게 국민화가 그 불통, 한마디로 불통 정권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악법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 뭐 불구하고 그쪽으로 프레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세대별로 차이가 날 거로 봅니다. 40대 이하에서는 지금 신독재, 정치적으로는 신독재,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화두로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는 먹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그러면 야당 측에서 그렇죠. 들고 나올 프레임이겠네요. 예. 네. 여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청년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예. 이런 쪽에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5, 60대에는 상당히 먹혀 들어갈 거로 봅니다. 예. 두 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라는 정권 심판론 얘기할 거고, 그러면 심판의 근거가 뭐냐?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 뭐 누리과정 예산 제대로 안 지켰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 거덜냈다. 지금 뭐 부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근 한 150조 이상 지금 국가 부채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어떤 경제 상황 안 좋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한 5, 6개월 동안 계속 언동을 보면
법안 안 통과시켜줘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 국회 혼내기. 예, 그래서 국회 특히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고 있으니까 이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정권이 심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야당이 심판받아야 된다. 뭐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과 행정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국회와 뭐 이게 행정권한이 뭐 동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쨌든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 하나 지금 얘기를 하는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것 같아요. 야권이 저렇게 분열돼 있고 질이 멸멸돼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 능력, 수권 능력이 없는 집단들이다. 안철수 측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다. 그럼 쟤들한테 도대체 무슨 국회의원 자리를 맡기고 국정을 맡기느냐.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야권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이 프로파간다 하는 이 느낌에 있어서는. 프레임 싸움, 예상되는 프레임 싸움에서도. 장 의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인데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이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도함을 서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심판을 잘하는가. 지금 신당이 왜 나왔습니까? 사실은 호남 민심이 왜 예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렸습니까? 저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좌파 공약들 있죠.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좌파 정책을 그때 도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야당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 쓰면은 이번 기회에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좌파 정책 도입했다고 맹공을 해라.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리고 좌파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빌공짜 공약이 됩니다. 절대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그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는 예산 부족. 이런 식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권입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 그 오만과 독선 또 무능과 실정이 오죽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는 관두 아니 제 얘기하죠. 그런 그 박근혜 정권을 이제 정말 제대로 다그쳤으면 아마 호남 민심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반호남 정서 강하다. 이런 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민주화 정의로 대변되는 호남 정신이 실종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성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 당은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탄생된 게 지금 신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당은 좀 약간 그 여러 갈래로 있어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 그래서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도 두고 약간 저거 제대로 되겠어 하는 그런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권이 단일 신당으로 뭉쳐진다면은 그 뭉쳐진 단일 신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제 이 두 야당이 거세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선명성, 야당성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다. 선명성, 야당성 이런 걸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매섭게 비판하고 심판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길어진 감도 있지만 중간 이 지점에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리라고 예상은 하는데 막상 선거 전에 들어가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 박아버리는 공동의 적을 향한 정탐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프레임이 좀 꼬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말입니다. 저는 박근혜 이 새누리당 정권이 부자 정권입니다. 명백한.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제대로 공격을 못했었죠. 아주 아픈 것이 담배값 인상한 겁니다. 담배값 인상은 서민 증세죠. 부자 증세에 소주값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담배세 올려가지고 지금 4조 원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부자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야권의 기존 제1야당과 야권의 새 당 사이에 야성을 놓고 선명한 경쟁을 하면서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예. 라는 게 장전 의원의 그런데 말씀이시고. 이제 말하자면 야권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이 네. 부자 정권이고 예. 그리고 재벌 위주,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합니다. 네. 노동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주려면요. 지금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저성장 기조가 아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간 경제 협력 강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조를 좀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가는 경제 문제, 국민 삶의 질 향상의 프레임을 이렇게 딱 형성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야권끼리 싸우지 않고 예. 야권이 경쟁해가면서 박근혜 정권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할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안 나왔어요. 오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십시오. 석 달 남았는데 전선이 네. 객관적 상황에서는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돼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안철수 신당이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들고 나오면서 네. 물타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동안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은 맞아요. 그 원인 자체가 실제로 단일 대우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국정교과서 문제 싸워야 되는데 네. 야당 내부의 비주류는 이른바 뒤에서 총질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서 지금 이번 야당끼리의 싸움은 저는 선명성 경쟁이 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민심을 누가 더 반영할 것인가. 네. 옥석을 가리기 위한 그 선거가 되지 않을까. 누가 더 싶어요. 선명한가가 아니라 그렇죠. 옥과 석을 나누는 작업이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비 민주주의자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네. 이번 총선 결과가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길게 보면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야당 재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한 생각이 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고 결국은 예. 몸에 좋은 보약일 것이다. 예, 그리고 다른 견해? 네. 예, 그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 가려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예, 뭐. 아니 근데 이거 뭐 아까 지금 선거 프레임 얘기하다가 예. 호남 민심 얘기? 제가 너무 좀 아니 뭐 왔다 갔다 괜찮습니다. 한것 어차피 같아가지고 나올 얘기인데 좀 죄송스럽고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좀 네, 이따가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 어차피 이게 지금 수도권 선거는 네. 필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려 다야. 예, 다야 구도로 간다면 예. 물론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할 수는 있겠죠. 각 예. 지역 해당 선거구별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 단일화가요. 그것도 넉넉하게 되지 않으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에 작년에 동작을 선거 나경원 대 노회찬 선거를 보면 네. 노회찬 후보가 막판에 쫓아가다가 700표 차이로 졌거든요. 예. 단일화가 이틀만 빨랐으면 700표 따라 붙었을 겁니다. 결국은 기동민, 노회찬 각자 뛰다가 단일화가 조금 하루 이틀 늦는 바람에 그 700표를 못 따라갔거든요. 막판에 급속히 따라갔지만 예. 결국 매번 어느 지역이나 후보들이 결국은 수도권은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보는데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각자 최대한 유리하게 전선을 확보해낸 다음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개개 후보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버티면서 내 파일을 키워놓고서 그렇죠. 너의 양보를 요구한다 이거죠. 예, 그럴 기제가 모든 야권 후보에게 다 있다 보니까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리스키한 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해도 사실은 패배의 확률이
그냥 단일 정당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야권 공멸 필패후 구조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또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게 수렁인 게 예. 자, 그러면 현재 어떤 분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비노들, 그 다음에 탈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철수, 여기만 과연 그러면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이 지금 비노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날뛰면서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어가는 이 프로세스가 예. 왜 생겼느냐. 2012년 때문에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위대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끌고 가고자 하는 시대적 행태는 멋있었으나 네. 노무현을 추종하고 노무현의 이름을 팔았던 그의 친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줬던 공천의 행태는 네. 비노에 대한 학살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한명숙 공천 한명숙 말씀하시는 공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노가 사실은 이번 사태를 4년 내내 참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공포에 질려서 지금 이런 사태를 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당장 이 순간에 이 현상을 가지고 보면 비노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안철수야말로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사실은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은 친노한테 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지금 외면하지 말자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네. 좋은 혁신안을 다 만들어냈고 그대로만 적용하기만 하면은 거의 완벽한 제도로 보여져요. 예. 근데 문제는 대부분 지금까지 어떤 이 야당의 역사 속에서 그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까?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비노 쪽에서 2012년 공천을 보면서 그 의심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있어요, 보면.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근거 없는 어떤 욕을 먹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비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명분이 없는 이런 탈당과 뭔가 분당을 해내가는 이런 과정들. 네. 하지만 각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국민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냉철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해법은 없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예. 토론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돌직구로. 2012년도에 공천에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 지금 폭발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은 2012년도에 공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낙선됐던 사람은 아닙니다. 장 의원님은 좀 다르겠지만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때 와서 그 다음에나 그때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그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그 점만 관련해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세요. 네, 공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어거지로 공천을 받은 거예요. 가령 심하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에 지역구 요렇게 돌리다 요렇게 돌리다가 송파을인가요? 송파병인가요? 예. 거기에 받았는데 후보 등록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날인가 공천을 받았어요. 예.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이 비주들이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생생한 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록 공천을 받고 현장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지만 12년도 이 프로세스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번 과정들이 생겼다고 저는 그럼 보고 있어요. 이번에 공천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장제적 위험감에다가 예. 구원, 감정적인 요소들이 쌓여서 결국 탈당 러시가 시작된 거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 봐야죠. 김 변호사 견해시고. 그거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인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명분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명분을 얻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비겁한 거고 그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다면 작년 그 전당대회 때 그것을 쟁점화 삼아서 선거에 그거 쟁점화 삼아서 이슈로. 그렇죠.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죠. 그렇게 돼서야 되는 건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비겁하다고 봐요. 점점 재밌어지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너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결코 저는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4.19 재보선 참패하고 그리고 물러났더라면요. 네. 야권 신당 안 나옵니다. 왜 물러나야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한번 아니, 해보자고요. 자, 왜 물러나야 돼요? 왜 물러나야 했냐면은
자, 선거 참패했다 해가지고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 전부 다 문책 경질했죠. 여지껏은 대표들이 바뀌어 왔긴 아니 뭐 했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요. 네네. 문책 경질 다 했거든요. 네. 사무총장 이하 그 당직자들. 예. 가장 최고 책임자는 왜 문책 안 당합니까? 자기 기득권만 왜 지키려고 합니까? 남들한테만 책임 떠넘기고. 그러니 대표의 영이 안 서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그 부분까지만 일단 이 변호사는 생각이 좀 그 다르신 것 부분은 같은데. 다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특히 이제 뭐 지금 뭐 이름 많이 바뀌어 왔는데 네. 이번 정당, 예. 이번 정당의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부르십시다. 요즘 그렇게 예. 한 데 많아요. 예. 가장 문제점은 선거를 뭐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한두 번씩 계속 해요. 보궐선거 재보선 의회만 있고 계속 하는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 선거라는 건 뭐 대통령 선거도 그러고 제도 속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안에는 마음껏 그 재량권을 발휘해서 정치를 해보라. 대표 활동을 해보라는 건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팔로십 문제가예요. 뭐 조그마한 선거나 마음에 안 들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 정당으로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기득권자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정당이 제대로 정당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제대로 가려면은요. 참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설령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선거에 참패를 당했는지 반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왜 안 물러나느냐? 그분 성품으로 말입니다. 물러나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4월 재보선 적에 있으면 물러났을 겁니다. 못 물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28 전당대회 왜 출마했겠습니까? 그분이 당대표로. 네. 대선 후보로 그냥 가고 하자는 그 얘기도 갈 있었습니다만. 때까지의 3단계를 예. 제시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9 재보선 참패 후에 물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이유입니다. 자, 16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6대? 20대? 20대. 예, 2016년. 네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해가지고 네. 19대 한명숙 공천 같이 네. 우리가 또 공천을 하자. 이게 친노 세력들한테는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겁니다. 요즘이 DJ나 YS 때처럼 밀실 공천을 하거나 실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럴 때는 이미 한참 지난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되는데 네. 제가 그런 예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상곤 혁신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네. 그건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그 혁신안 아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팩트를 가지고 말하면 훨씬 좋겠어요. 자,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의 혁신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네, 김상곤 당인이라면 혁신안을 만들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뒷북으로 다 끝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이 당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페북에다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이에요? 그건 제가 어떤 얘기를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김상곤 혁신안 만들어지기 전에 탈당파들이나 비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안 만들 때는 제대로 목소리 낸 사람이 없어요. 끝나니까 아니 저는 탈당파들 20% 물갈이 하니까 장서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분들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친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친노도 아니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칫 또 공천 장난질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공천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건 지금 김상곤 혁신안 사실 얘기하려고 그 얘기 한 건 잠깐 아닌데. 조금 이따 하고요. 예. 김 기자께 중간지대에 서인 가장 중간지대에 서 계신 것으로 여겨지는 맞죠? 네. 김 기자께 지금 2012년 이른바 한명숙 공천 트라우마가 지금의 요번에 이른바 비주류 탈당파들에게
뭘 원자 원인 또는 뿌리 근자 근인을 제공한 것 같다라고 지금 화약고를 아까 우리 김 변호사께서 건드리셨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평가와 뭐 개인적 동의 여부를 포함해서 평가와 만약에 그러면은 해법이 불가능한 것인가 4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나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되는 악순환밖에 될 수 없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지는데 그걸 포함해서 좀 함께 견해를 들어보죠.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가끔씩 제 처랑 다투는데 네. 싸움을 하면 제 처가 20여 년 전 신혼여행 가면서 서운했던 얘기부터 꺼내놓기 시작을 해요. 예.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네.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흔들었던 후단협 이야기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죠. 2002년부터 따지면 지금 14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땅한 이제, 저울도 네, 없어요. 이게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날밤을 맨날 며칠을 새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면을 끊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옛날 얘기까지 역사를 가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시스템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르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호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김상곤 혁신이든 또 그렇죠. 김상곤 혁신이가 그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비주류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그 당무위원회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냈으면 네. 그리고 그 절차를 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사적인 공천, 2012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니 그런 트라우마를 최소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인 시스템에 맡겨보자 라고 해서 꽤 오래된 기간 동안 이런 걸 만들었고 그 정신을 당내에 다수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게 민주적인 정신이지 불신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같은 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들어보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차피 선거 출마를 했었고. 예, 지금 필드 예. 뛰고 계시는 두 예. 분의 현장 얘기도 좀 안 그래도 네,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예. 제가 선거를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두 번째. 출마 예정자인데 예, 이제 예.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또 현장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 비주 뭐 이게 상관없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선거 공천을 할 때 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잠재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착신 전화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더 그보다도 더 좀 더 체계적으로 가령 당의 당 대표나 당권자가 원하면 거의 거기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맞추어 낼 수 있다. 주문형 OEM 방식의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 공포심을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공천을 위한 자료를 필요할 때 마음껏 생산해낼 수 있다. 네, 네. 말은 안 하지만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그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를 공천 자격에 합당한 선에 올릴 수도 있고 있다. 누구를 떨어뜨릴 수도 수도 있는 있고, 예. 모종의 수단을 이른바 당권파는 파들은 갖고 가지고 있는 있다.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암묵적인 의심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하는 다 거예요.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이 우리가 볼 때는 깔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대로만 되면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예요. 보면 물갈이 적당하게 할 수 있고 예. 신임 발굴해 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공정성도 상당히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특히 안심번호까지 결합을 예, 한다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이 모든 의원들 또 이제 현직 출마자들에게 다 공통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이 비주류의 공포감에 의한 탈당 사태가 발생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공포감에 의한 탈당이라는 것을 아까부터 강조하던데 네. 혹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근데 거기에 아, 조금만 예. 하나만 더 붙여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해법으로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을 왜 공천했는지, 그러니까 공심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심이 이의 신청 절차만 끝나고 나면 자료가 폐기되거든요. 자료가 없어져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정당에서 공천의 방식, 공천의 룰은 정당 자율이기 때문에 마음껏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을 공천하게 된 그 과정 전부는 거기에 관련해서 서류나 자료를 생산했으면 이 정당 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나라법이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까? 국법이 그래요? 독일의 정당법이 신청에 의해서 공개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네. 필요하다고.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경선을 하고 나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 뭐 없죠, 되게. 후보자 선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송사에 네,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법정에서 당신네들 이 사람 공천하게 된 근거가 뭔지 좀 우리 서류 좀 봅시다 하면 우리 없는데요. 우리 집안일이라고 하고 끝내죠. 네, 대충. 그냥 우리 그래 왔죠. 우리 적어도. 집안일 우리 자료 없는데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율 정당 내부 자율이니까 신청한 원고 패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은 이 공포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장치는 이 사람을 공천하게 된 여론조사 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네. 모든 자료를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면 아무튼 증빙 자료를 하나 갖추자. 네, 그 그거. 시스템을 거기에서 도입한다면 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네. 한국 정치의 혁신과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으로 일단 그다음에 공포감에 따른 탈당 거기에 대해서 할 그 문제 저는 제 스탠스가 좀 특이한데요. 예. 실제 자연적 인과관계는 비주류 국회의원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친해요. 친한 분들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 판단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로 계속 문재인 대표를 갖고는 안 된다. 사퇴를 실질적으로 요구해왔고 실제 지금 김상곤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중앙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만 골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재신임 카드하고 맞바꾸면서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승복을 안 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되니까 우리는 공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또 문재인 대표가 하는 공천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어떤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승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적법한 절차에서 뽑힌 사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그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 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으로 죄송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타픽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